생태계는 포레스트 뭐? 에코시스템 에코시스템 또는 에콜로지컬 시스템 이렇게 불러. 자,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지? 생명. 목숨이 있는 거 아이씨. 생명의 구성 단계는 세포. 소, 그게 나와 있잖아. 세포. 그다음 조직. 그다음 기관. 그리고 개체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맞니? 네. 자, 그러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면 자, 세포라는 녀석은 생명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였었고 조직은 비슷한 기능의 세포들이 모여서 된 게 조직이었었고 기관은 여러 조직들, 그치? 여기 선생님 적어놨어.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있었고 하나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 마지막 개체는 독립된 생명체를 개체라고 불렀어. 맞지? 자, 그러면 하나의 생명체는 이렇게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구성이 되는데 넘어가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건 가장 먼저 개체, 독립된 생명체, 개체. 두 번째, 개체군. 개체군. 이건 뭐냐? 같은 종의 생명체들을 묶은 걸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불러. 특정한 지역에서 같은 종의 생명체. 우리는 지금 개체군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종, 동일종.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랑 미국 사람은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 뭐 미국 사람이 코로나로 많이 죽었어. 그러면 슬퍼해? 아니지. 그지? 아, 그래. 저희 이런 저런 간디 같은 놈.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특정한 생태계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종들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개체군은 population이야. 영어는 알아야 돼. 알아야 되냐고?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알 거야? 자, population이라고 불러요. population. 그 다음에 군집. 군집은 여러 종의 생명체를 뭐라고 불러준다? 군집. 그래서 여기 선생님 적어놓은 것처럼 서로 다른 종들, 예를 들면 사람, 개, 돼지, 뭐 나무, 풀, 뭐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다른 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걸 커뮤니티라고 불러. 커뮤니티. 자, 그리고 이 군집에 뭐까지 추가가 되면 저기 나와 있지? 환경 요인까지 추가가 되면 그게 바로 뭐더라? 생태계가 된다라는 거지. 생태계. 알겠습니까? 됐지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생태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생물적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 비생물적 요인. 자, 생물적 요인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생명체들이 되겠지. 비생물적 요인은 주변의 환경들이 될 거야.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자, 생물적 요인으로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됐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 뭐 있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됐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자, 요 생물적 요인을 잠깐만 보면 자, 생물적 요인은 영양 단계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는 거야. 생산자는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 지금 적어놨지? 독립영양이라고 불러. 독립영양.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야. 즉 무기물을 뭘로 바꿔준다? 유기물로 바꿔주는 거. 무기물을 유기물로. 자, 그래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식물이 있고, 예로는 조류. 여기서 말하는 조류라는 건 새들이 아닙니다. 얘는 뭐야? 이 조류는 플랑크톤 같은 녀석들이 조류야. 알겠습니까? 위협. 플랑크톤. 위협. 뭐 위협 같은 건 해조류. 보통 해조류라고 많이 부르지.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 같은 녀석들이 조류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 소비자 뭡니까? 저요. 먹는 애들, 그치? 먹는 애들이야. 그러면 이 소비자는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여 유기물을 섭취하는 친구들을 소비자라고 불러주고, 잘 알다시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차수가 늘어날수록 점점점 증가하더라. 맞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종속 영양. 먹어야 살 수 있는 애들이 종속 영양인 거지. 먹이를 섭취를 해야지 살 수 있는. 알겠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해. 양분을. 자, 그래서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등등등이 있더라. 그 다음 분해자. 분해자 역시 다른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걸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분해자 역시 뭐더라? 종속영양.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죽은 생명체나 아니면 배설물 이런 녀석들을 분해해서 거기에 있는 유기물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애들이 분해자. 대표적인 게 세균들이 되겠지. 세균들. 그리고 곰팡이 이런 것도 있고 버섯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버섯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자라? 나무. 그렇지. 죽은 나무에 많이 자라. 뭐 살아있는 나무에도 자라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걔들이 만들어낸 물질들을 분해를 해서 기생하는 이런 녀석들. 됐지요? 곰팡이랑 버섯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 균계. 균류라고 불러. 균류. 알겠습니까? 세균 아니야. 두 번째, 비생물종. 응? 세균은 균류가 아니야. 세균은 원핵생물계라고 불러.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생태계 구성 요소 간에 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 첫 번째,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생명체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걸 작용이라고 불러. 작용. 오늘은 이 생명과학에 조금 집중을 할게. 좀 많이 나가놓고 다음 뒤에 조금 쉬운 것만 남겨놓고 다음 주에 화학에 좀 더 집중할게. 자, 그래서 요거 뭐더라? 작용.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추우면 닭살 돋는 거, 눈부시면 이렇게 가리는 거, 이런 것들 있지. 산소를 흡수해서 호흡을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생명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게 작용이야. 반면에 환경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공간이 훈훈해지니까 기온이 높아지겠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겠지. 아니면 또 뭐 있어? 흙을 괜히 이렇게 발로 퍽퍽퍽퍽 차가지고 땅을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뭐겠어? 반작용이지.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걸 작용이니까 반대로 내가 주는 건 반작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생물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게 상호작용이지. 그래서 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작용, 반작용은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 그리고 생명체 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준다고. 됐니?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란 말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큰 의미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면 돼. 자, 생물과 환경.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생물과 환경의 작용, 반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상호작용이라는 말보다는. 자, 그러면 이 생명체는 빛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빛의 색이야. 자, 요 그래프를 하나 좀 그려두셔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잠깐만, 요거를 조금 당겨서 이걸 요 밑에다 놓고 이렇게 확대를 하면 필기하기가 편하겠지. 대체 어떻게 생긴 그래프? 자, 지금 요렇게 지금 축이야. 이거 검은색이 축입니다. x축의 값은 빛의 세기, y축의 값은 광합성량이야. 자, 먼저 설명부터 듣고 이따가 필기할 시간 따로 줄게.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식물의 광합성량이 점점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증가한다. 자, 처음에는 광합성량이 0보다 작은 음수지. 이건 무슨 얘기야? 빛의 세기가 약하니까 식물도 호흡이 더 많다, 이 얘기야. 빛이 아예 없었을 때는 광합성이 하나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때 광합성의 반대로 나타나는 음수의 값, 요 값이 호흡량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Y절편이라고 보통 부르잖아, 우리. 이 Y절편 값은 호흡량이 되는 거고, 빛의 세기가 점점 증가할수록 점점 얘가 어떻게 돼? 광합성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후엔 더 이상 증가를 못해. 왜 그럴까? 너무 많이 해도 효소가 정해져 있거든.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증가를 못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일정, 높아지다가 일정해져. 이때 요 Y절편에 해당하는 값을 뭐라고? 호흡량.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기 때문에 순수한 광합성량이 0이 되는 지점, 즉 욜로 같은 느낌이야. 10만원 벌어서 10만원 쓰고 10만원 벌어서 10만원 쓰고 남는 게 없는 이때의 값을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불러. 보상점. 예를 들면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쓰는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생활비가 하루에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만원보다 더 적으면 지출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게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돼? 사람도 죽을 거 아니야, 못 먹어서. 식물도 마찬가지야. 보상점보다 더 낮은 빛의 세기가 지속되면 얘는 나중에 결국 죽어. 그러니까 보상점은 뭐야? 남는 것도 모자란 것도 없이 똑같은 양이야. 광합성 한 거 그대로 밤에 쓰고 광합성 한 거 쓰고 이렇게 되는. 그때의 빛의 세기가 보상점. 그럼 보상점보다 더 크면 내가 10만원이 하루 생활비인데 11만원, 12만원, 13만원을 보면 그만큼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저축을 하겠지. 그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데 사람이 내가 뭐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최대 금액이. 하루 24시간 안에 벌 수 있는 금액이. 그 금액.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점의 빛의 세기를 우리는 광포화점이라고 불러. 광포화점. 이 이후는 빛의 세기가 더 세져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까지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총광합성량. 그리고 그 중에서 호흡량을 빼면 나머지는 뭐야? 순광합성량. 그러니까 하루의 매출, 이거는 유지비, 이거는 남는 거, 순이익,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가게가 넓은 가게랑 작은 가게랑 값이 다르지. 작은 가게는 쓰는 돈도 적지. 근데 큰 가게는 들어가는 돈도 많잖아. 대신에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호흡량도 크고 보상점도 크고 광포화점도 크고 그거에 따라서 최대로 얻어낼 수 있는 순광합성량도 큰 이러한 잎을 우리가 양지식물의 잎이다라고 얘기를 해. 양지식물, 알겠습니까? 그래서 빨강색은 요 양지식물 그래프야. 반면에 파란색 요거는 음지식물의 그래프인 거지.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적은 곳에 사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호흡도 많지 않고 대신에 보상점도 낮고 광포화점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순광합성량도 적더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똑같은 나무여도 꼭대기 쪽에 있는 잎과 아래쪽에 있는 잎의 두께가 달라. 꼭대기 쪽에 있는 잎은 빛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더 유리하게끔 이 빛의 그 여육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들.
그 세포가 두껍게 발달이 돼. 그래서 잎이 더 두꺼워. 아래쪽에 있는 세포들은 더 얇고. 그래서 요거야 지금. 여기가 이제 엽육 세포들로 이루어진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인데 얘네들만 초록색이잖아 지금, 맞니? 얘네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표피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양지식물은 요거 양엽, 음지식물은 음엽,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쉬워. 근데 사실은 양지식물이라고 다 양엽은 아니야. 높이에 따라 또 달라져. 잎 두께가. 이게 지금 빛의 세기입니다. 알겠죠? 자, 양식물이 양지식물이 빛을 잘 받고 그늘보다는 이제 빛이 많은 양지 바른 곳에 자라는 게 양지식물. 그늘 같은 데서도 잘 자라는 건 음지식물. 빛의 세기가 약해도 잘 자라는 거. 자, 그럼 요거 적고 넘어갑시다. 정지.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래. 자, 두 번째, 빛의 파장에 따른 생물.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는 건 가시광선을 얘기하지. 이 가시광선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나눠진단 말이야. 연속적으로. 자, 이때 빨간색 빛은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적외선 같은 경우는 보통 피부 표면에만 작용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적외선 물리치료. 물리치료라던가 아니면 무슨 적외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거 얼굴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탈모 치료기 같은 것들, LED 뭐 적외선 뭐 이런 거 쓴단 말이야.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통과 깊이도 얕아. 그래서 빨간색 빛은 요렇게 대략 한 20m 정도까지 투과가 돼. 그 다음 노란색 빛은 그거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크니까 조금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고, 파란색 빛은 더 깊이까지 들어가. 그래서 뭐 60에서 100m 정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선생님 표현을 해놨는데, 빨간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점점 통과할 수 있는 깊이가 깊어진다고. 그런데 이 바다에 살고 있는 해조류, 우리가 조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조류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친구들은 좋아하는 색깔이 다 달라.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 다르잖아. 조류도 자기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 파장이 다 달라. 엽록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빨간색 빛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녹조류야. 빨간색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 빛을 반사하니까 녹색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녹조류라고, 녹조류. 자, 녹조류의 대표적인 친구가 누가 있어? 미역. 아니야. 핵함, 파래, 이런 녀석들이 녹조류야. 왜요? 그래서 이끼는 다른 거고, 그거는 표면에 있는 거고. 화려. 자, 녹조류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데 살 수가 없지. 빨간색 빛을 이용해야 되니까 얕은 곳에밖에 못 살아. 그 다음 노란색 빛을 이용하는 애들은 노란색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하기 때문에 색깔이 갈색 빛으로 나와. 뭔 조류? 갈조류. 그래서 갈조류의 대표적인 친구가 뭐야? 미역, 다시마. 미역이 갈색이. 그 다음 붉은 빛을 내는 애들. 왜? 파란색 빛을 흡수하니까. 다른 빛은 반사한다고 흡수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파란색 빛을 흡수하는 애들은 보통 색깔이 붉은 빛이 나. 이게 홍조류, 김, 우뭇가사리, 톳, 이런 것들. 김은 자세히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약간 붉은빛 나. 그 여러 장 겹쳐놔가지고 그게 까망색인 거야.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깊이에 따라 녹가롱, 뭐라고? 녹가롱, 눈가롱, 그렇지? 어딜 봐, 눈가롱, 알겠지? 녹가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일조 시간. 일조 시간이 뭡니까?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일조 시간이야. 자, 문제는 이 식물은 일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밤의 길이가 중요해. 밤의 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간을 자야 이제 하루가 이제 좀 개운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수면 시간이 6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6시간을 푹 자야지 2시간 자다 깼다가 아우 다시 자야지, 2시간 자다 또 깼다가 아우 악몽을 꿨네 또 자야지, 또 2시간 잤다 또 깼어. 그럼 2시간씩 3번을 잤잖아. 그 다음날은 어때? 컨디션이 한장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해. 하루 종일 무기력할 거란 말이야. 식물도 똑같아. 자, 여기 보면은 12시간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니? 자, 이 12시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계 암기라고 불러. 뭐 식물마다 다 조금씩 시간이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그냥 12시간을 한계 암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 한계 암기보다 이렇게 밤의 길이, 연속된 밤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 불러? 연속 암기라고 불러. 연속 암기. 알겠지? 한계 암기보다 연속 암기가 짧은데도 어떻게 되면 한계 암기보다 연속 암기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거, 즉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장일식물이라고. 아니,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거. 참 미안.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걸 장일식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는 밤이 그냥 시간을 짧은 시간만 자도 돼. 그래서 꽃이 펴. 그런데 이렇게 연속 암기, 지금 여기 선생님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얘는 한계 암기보다 밤의 길이가 어때? 더 길지. 밤의 길이가 더 길 때 꽃이 피는 거. 이게 단일식물이야. 단일식물. 알겠습니까? 단일식물.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봐. 재밌는 걸 알려줄 거야. 자, 이 단일식물은 밤의 길이가 더 한계 암기 12시간보다 연속된 암기가 더 길어야 돼. 밤의 길이가. 그래야 꽃이 펴. 그러면 여기에 내가 빛을 여기다 이렇게 중간에 빛을 비춰줘.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연속 암기가, 요게 연속 암기인데 연속 암기가 여기 빛이 들어오니까 짧아지지. 요만큼으로 짧아지지. 여기도 짧아지지. 근데 어느 연속 암기, 짧아진 어떤 연속 암기도 한계 암기보다 다 짧아. 12시간이야. 얘도 12시간이 안 되고 얘도 12시간이 안 돼. 끊겼으니까. 연속 암기라는 건 연속적인 암기여야 된단 말이야. 내가 중간에 빛을 비춰주면 얘는 연속 암기가 끊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연속 암기가 뭐보다? 한계 암기보다 짧아지겠지. 그러면 단일식물은 꽃이 펴? 안 펴? 안 펴. 반면에 장일식물은 꽃을 피워. 왜? 장일식물은 이 한계 암기보다 연속 암기가 더 짧을 때 꽃이 피는 거였고, 단일식물은 반대로 길 때 꽃이 피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빛을 비춰주는 순간, 원래대로라면 여기 빛이 없었다면 단일식물이 꽃이 피고 장일식물이 안 펴야 되는데, 여기에 빛을 이렇게 내가 비춰주는 순간 단일식물은 꽃이 안 피고 장일식물은 꽃이 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선생님 여기 정리해놨어. 한계 암기보다 연속 암기가 더 짧으면 장일식물이 개화한다. 개화. 반면에 한계 암기보다 연속 암기가 더 길면 단일식물이 개화하더라. 됐죠? 그러면 응? 꽃이 잠을 많이 잔다는 얘기.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꽃이 생식기관이요. 꽃이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잠을 충분히 자야 생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요. 네? 잠을 충분히 자야 꽃이 펴서 생식이 된다고. 그럼 꽃이 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꽃이 자는 게 아니지. 식물이 그 빛에 따라서 잠을 자는 거지. 너 잘 때 너 몸이 자는 거예요, 뇌가 자는 거예요? 제가 잔 거. 다 자는 거잖아. 똑같은 거지. 식물도 암기가 오면 꽃이 자고, 뭐 꽃은 뭐 예를 들어서 별개의 생명체냐? 아니잖아. 식물 안에 있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빛에 의해서. 사실은 빛이 아니지. 엄밀히 얘기하자면 얘는 암기의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개화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통상적으로 빛이 비춰주는 시간, 일조 시간에 의해서 이제 꽃이 피고 안 피고가 결정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봄이나 여름철에 피는 식물들이 바로 이 장일식물이 되는 거야. 벚꽃 같은 거, 아니면 여름에 장미 이런 것들. 가을이나 겨울에 피는 꽃들이 단일식물이 되는 거고. 물론 단일식물은 그 겨울에 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추워 죽겠는데 무슨 꽃을 피워, 그치? 동백꽃 같이 일부의 생명체들만 그 겨울에 피고 대부분은 가을에 피겠지.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생물이 온도에 적응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읽어만 봐도 충분해. 동물, 겨울잠, 동면. 그지? 추워지니까 자는 거고. 두 번째, 철새들. 그지? 철새들.
그 다음에 여우들, 그러니까 같은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르지. 마치 사람도 더운 나라 살면 몸집이 작고 피부가 까맣고 추운 나라 살면 몸집이 크고 피부가 하얗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에 적응한 거라고 보면 돼. 또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온도에 적응을 하지. 추워지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고, 그리고 추운 곳에 사는 애들은 잎이 얇고 뾰족하고, 더운 곳에 사는 애들은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 잎이 넓고 얇고. 또 어떤 식물 같은 경우는 춘화 현상이라고 해서 가을보리 같은 애들은 그냥 싹을 못 틔워. 겨울을 한번 지나야지 싹이 터. 얘들은 그냥 싹이 트질 않아. 아, 얘들 얼면 안 되지 하고서 내가 따뜻한 곳에 보관했다가 심으면 싹 안 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면 배추 같은 녀석들 보면, 배추뿐만 아니고 대부분 식물들이 겨울철에 잎이 닳아져. 왜? 추워지잖아. 추울 때 잎이 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잎에다가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놔. 그러면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잘 안 얼어. 그래서 김장 배추를 겨울 배추를 쓰는 이유가 그거야. 잎이 더 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전부 온도와 관련 있는. 그래서 포도당은 양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겨울이 되면 잎에 큐티클층 같은 걸 두껍게 해서 얼지 않게 보호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것들, 물에 적응한 것들.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이런 곤충이라던가 파충류 같은 경우는 몸이 비늘이나 껍데기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의 증발을 막는 거고, 반면에 사막에 사는 낙타 이런 애들은 뭐야? 수분이 빠져나가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줌의 농도가 굉장히 진하지. 낙타 오줌 본 적 있어? 엄청 진하대. 네, 엄청 진하대. 왜냐면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물에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농도가 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식물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자, 사막에 사는 애들은 어때? 뿌리가 잘 발달하지. 최대한 물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런 선인장 또는 알로에, 물을 저장하는 조직들이 많이 발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로에 탁 잘라보면 어떻게 돼? 막 수분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잖아. 그게 이제 건생이 식물이야. 사막에 자라는. 그리고 알로에 잎 보면 그 옆에 가시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지. 잎은 되게 두껍고. 왜?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물에 의해서 적응한 거야.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생물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 다음 물 위에 사는 애들은 어때? 보통 뿌리가 잘 발달돼 있지 않지. 흘러가는 대로 어차피 걔들은 뭐 물 엄청 잘 흡수할 수 있으니까. 다만 뭐가 발달돼? 걔들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기 조직들이 발달돼. 그리고 불의 옥자면 꽉 잡으면 어떻게 돼? 보글보글 기포 올라오는 이유들, 그런 것들. 다음 공기가 희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야? 적혈구수가 일반인보다 더 많고. 그 다음에 산소는 우리가 공기 호흡할 때는 산소, 그 다음에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고, 맞지? 이런 거. 그 다음 토양 같은 경우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되는 거고, 토양에 따라서 특징이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지. 그래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렁이랑 두더지. 지렁이 징그러 이러지 말고, 지렁이가 어떻게 아스팔트 같은 데서 꼼틀꼼틀 대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는 친구가 여기서 뭐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고 딱 집어서 흙에다 갖다 놔줘야 돼. 지렁이가 사는 흙이 건강한 흙이야. 실제로 지렁이가 땅에 구멍을 뚫어주면서 땅속 깊은 곳까지 산소들이 통하게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지렁이 완전 저번에 지렁이 이만큼 잡아다가 아이씨 안돼. 그러면 똥이 좋지 않아. 그런 것도 분해자들이,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 구멍을 뚫어주니까 산소가 통하면서 분해자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 밑에 선생님 적어놓은 호기성 세균이랑 혐기성 세균이라는 게 있는데,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해해주는 분해자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보통 이산화탄소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 그러니까 좀 땅속 깊은 곳, 거기까지 산소가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 물에 있는 그런 수소라던가 산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해를 해. 그래서 이제 황화수소 이런 기체들이 좀 많이 나와. 니네 운동장 같은데 심심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계속 파보면
표층 토양은 밝은 색에 건조하잖아. 근데 조금 파다 보면 색 막 진하고 막 습하고 더럽고 똥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그리고 가끔 어떤 흙은 그렇게 파면 냄새가 엄청 심해. 똥 냄새 같은 게. 왜? 이 혐기성 세균들 때문에. 그래서 땅 토양으로 봤을 때 땅 표면 부근에는 이런 호기성 세균들이 잘 살기 위한 조건이고, 깊은 곳은 짙은 색의 토양들은 혐기성 세균이 살기 좋은 조건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전부 다 생명체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개체군. 자, 개체군이라는 건 뭐냐? 동일한 종의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불렀었어. 아까 얘기했었지. 동일한 종의 집단. 자, 그래서 이 개체군의 밀도는 인구 밀도 혹시 어떻게 재는지 아니? 부피분의 에이, 그건 그냥 밀도고. 인구 밀도. 지역. 그렇지. 1제곱킬로미터에 몇 명 사는지가 인구 밀도야. 그럼 개체군도 마찬가지야. 밀도는 어떤 특정한 면적에 몇 마리 사는지야. 그러니까 개체수를 뭘로?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화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맞지만 얘는 그게 아니고 어떤 개체수가 면적에 몇 마리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의 개체수를 뭘로? 걔들이 서식하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상위 포식자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죠. 줄어들어야지. 밀도가 커지면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먹어치울 거 아니야. 그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 밀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밀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밀도가 증가하는 건 기본적으로 얘들이 사는 면적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밀도가 증가하는 건 개체수가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뭐 있어? 출생, 그치? 출생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입, 그치? 그다음 밀도가 감소하는 건 사망 또는 이출, 이출 나가는 거. 근데 생명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사를 잘 안 가. 그러니까 이입과 이출은 상대적으로 적어, 영향이. 그러니까 결국은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출생과 사망, 그치? 출생과 사망. 자, 두 번째, 개체군의 생장곡선입니다. 생장곡선. 자, 개체의 생장이 아니고 개체군의 생장입니다. 그치? 그럼 개체군의 생장이 되려면 개체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늘어나야 된다. 자, 그럼 개체수가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개체수가 증가하지. 지민이 시간 되면 그냥 조용히 먼저 나가지. 자,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수가 점점 많아져. 왜? 새끼를 낳을 거 아니냐. 낳고 그러다 보면 개체수가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야.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건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론적 생장곡선은 마치 J자 모양처럼 나타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먹이의 양도 정해져 있고 얘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정해져 있고 많이 태어났다고 해서 많이 살아남는 게 아니야. 왜? 많이 먹힐 거니까. 그만큼 또 포식자의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얘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저항. 그러다 보니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이 환경 저항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진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정도의 개체수까지 환경 수용력이라고 불러. 이거를 환경 수용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음식점 같은 데도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 무한정 받을 수는 없잖아. 왜? 그날의 재료의 재료에 따라서 아니면 테이블의 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들도 그 특정한 환경에서 야, 니네는 개체가 몇 마리 정도까지 살 수 있어. 물론 환경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 당연히. 아, 여기는 50마리, 여기는 100마리 아니야.
그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최대로 살 수 있는 개체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지. 알겠니? 그래서 실제 생장 곡선은 이렇게 S자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개체를 뭐라고 불러준다? 환경 수용력.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이 환경 저항의 크기는 어떻더라? 커진다. 그래서 네 가지. 이론적 생장 곡선은 개체 J자 모양. 실제 생장 곡선은 S자 모양. 그 이유가 환경 저항 때문에. 그래서 실제 생장 곡선에서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개체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불러준다고. 알겠죠? 자, 이거는 개체수의 증가를 얘기한 거야. 반대로 그러면 개체수의 감소도 보자라는 얘기지. 그게 바로 넘어가. 이거 필요 없고. 개체수의 생존 곡선입니다. 생존 곡선. 아까는 생장 곡선이었고 지금은 생존 곡선이야. 맞냐? 이 생존 곡선은요, 처음에 동일한 개체수를 상대값으로 맞춰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 출산 이런 거 제외하고 무시하고 그냥 그 개체가 몇 살쯤 되면 많이 죽느냐 이거를 나타낸 거야.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어질수록 어린 나이 때는 거의 죽지 않다가 생존 개체수가 크게 변화가 없다가 나이가 들면 급격하게 주는 형태, 이걸 1형이라고 불러줘. 1형. 사람이 대표적인 예지. 대부분의 상위 포식 단계에 있는 애들은 왜? 못 먹는 거 아니고선 죽을 일이 없어. 나를 건드리는 애들이 없잖아. 사자, 호랭이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크게 1형은 거의 어린 나이 때는 변함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요게 1형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일정한 비율로 죽는 애들이 있어. 다람쥐 같은 애들. 떨어져 죽어요? 몰라. 설치류라고 하지. 다람쥐, 청설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히드라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 막 이렇게 뭐 식물이 아니 식물도 아니고 얘는 하여튼 이상한 원생생물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 생겨. 이런 애들은 일정한 비율로 죽어. 뭐 매년 뭐 몇 %씩 이런 식으로 죽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삼형은 초기에 엄청 많이 죽어. 왜?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잘 못 받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물고기, 어패류 이런 애들, 물속에 사는 애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야. 왜? 새끼 때는 많이 먹히거든. 사방에서 공격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렇더라. 그러니까 물고기나 이런 애들은 알을 막 수십만 개씩 낳지. 그 이유가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라든 한두 마리라도 살리려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요게 생존 곡선. 되니?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세 개에서 개체군의 밀도 얘기했고, 생장 곡선 얘기했고, 생존 곡선 얘기했지. 맞니? 자, 이제 연령 피라미드. 나이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하면 뭐 0에서 3세, 3에서 6세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야. 됐니? 이렇게 위로 갈수록 이게 나이야, 나이. Y축이. 그리고 X축은 개체수고. 그리고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놓은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나눴냐면 밑에가 나이가 어린 애들이잖아. 걔들을 우리가 생식 전 연령층이라고 불러. 생식 전 연령층. 애기들 아직 니네 나이 때 낳을 수 없는 나이 때, 뭐 낳을 수 없는 나이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낳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나처럼 실제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대를 생식 연령층이라고 불러주고, 쌤 부모님들처럼 이미 이제 낳는 게 다 끝난 상황, 그치? 생식 후 연령층이라고 불러줘. 자, 이 생식 후 연령층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 요 두 개만 가지고 알면 돼. 자,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수가 늘어나려면 생식 전 연령층이 어떻게 돼야? 많아야 돼. 생식 연령층에 비해서 생식 전 연령층이 어떠면 더 많으면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쪽 생식 연령층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자손은 더 많아지겠지. 그치? 베트남 같은 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야. 굉장히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있어. 그럼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건 이 나라는 나중에 발전 가능성이 크더라.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진다. 됐죠? 두 번째,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이 거의 비슷한 경우, 예를 들어서 둘이 결혼해서 두 명 낳는 거,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둘이 결혼해서 둘 낳았으니까 거의 일정한 거. 그럼 얘들은 개체수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세 번째, 둘이 결혼해서 한 명밖에 안 낳아, 또는 안 낳아. 그러면 생식 전 연령층이 적겠지. 그럼 나중에 얘들이 올라와도 생식 연령층의 수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점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이렇게 생식 전 연령층이 생식 연령층보다 많으면 발전형, 앞으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더라. 발전형.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되면 안정한 상태에 도달했다. 안정형. 반면에 생식 전 연령층이 더 적으면 쇠퇴형, 점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쇠퇴형이지.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는 단순히 과학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는 그래프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주기적 변동. 뭐 다섯 번째긴 한데 뭐 그냥 밀도, 생장곡선, 생존곡선, 방금 얘기했던 생태 피라미드, 그리고 주기적 변동. 자, 이건 뭐냐면 특정 종의 수가 주기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게 주기적 변동이야. 자연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 대표적인 게 이제 계절에 따른 돌말이야. 돌말이 플랑크톤입니다.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 바다나 호수 이런 데 사는 플랑크톤. 그러면 자, 이 돌말은요, 잘 보세요. 봄철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그러니까 봄철에는 녹조나 적조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그리고 가을철에도 소폭 증가해. 그럼 개체가 어떻게 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럼 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봄에는 대량 대폭 증가하고 가을에는 소폭 증가하느냐. 자, 그 이유를 얘기해. 지금 그래프가 겨울부터 나와 있지. 겨울은 어때? 추워. 그지? 많이 추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명체들이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얘들은 물에 살잖아. 얼마나 추워. 그지? 추우니까 어때? 못 살아. 살기가 어려워. 개체수가 적어. 그러면 그 물에서 생명 활동이 어때? 적어지겠지. 그치? 생명 활동이 적어지면 겨울 동안에는 물로 들어오는, 물속에 쌓여있는 영양 염류들이 넘쳐나. 뷔페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손님이 많이 없으면 음식이 많이 남잖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개체수가 적어. 왜? 수온도 낮고 빛의 양도 적고, 그러니까 얘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개체수가 적어. 개체수가 적으니까 영양 염류가 어때? 적어. 그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뷔페를 못 가니까 음식이 많이 남어. 그런데 코로나가 딱 풀렸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어. 그럼 뷔페로 많이 갈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봄이요. 영양 염류가 겨울 내내 많이 쌓여 있잖아. 그지? 그리고 봄이 되면서 어떻게 수온과 빛의 세기가 점점점 증가하니까 얘들이 이제 생명 활동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1번. 알겠냐? 이게 개체수야. 파란색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음식이 빨리 재고 소진을 했네. 그러니까 음식 영양 염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다시 개체수들이 줄어들어.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어때? 너무 또 뜨거워 이번에. 그치? 수온도 높고 햇빛도 세고. 그러니까 얘들이 잠깐 또 몸을 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양 염류가 어떻게 돼? 얘들이 또 몸살이니까 영양 염류가 살짝 또 올라오겠지.
살짝 올라오니까 가을이 돼서 좀 선선해지면 다시 얘들이 활개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알겠습니까? 근데 영양염료의 양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못해. 왜? 여름철에 활동이 적긴 적어도 이 양분들이 그렇게 막 많이 쌓이지 못한 이유는 생명활동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가을이 지나서 조금 더 추워지면 다시 얘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생명활동이 줄어드니까 다시 영양염료가 다시 늘어나서 겨울철에 또 영양염료가 이렇게 채워지고, 이런 과정. 봄, 여름, 가을, 겨울. 강약, 중강약. 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강약, 중강약.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에 의해서? 영양염류, 수온, 기체세기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더라. 두 번째, 피식과 포식. 이건 먹고 먹히는 거요. 눈신토끼랑 스라손이라는 게 있어. 문신 말고 타투 래빗이냐? 자, 눈신토끼랑 스라손이가 있는데, 스라손이 뭔지 알아? 난 아니요. 어떻게 알아?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스라손이가 먹는 애, 눈신토끼 먹히는 애,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토끼가 뭐 이상한 거, 다른 거 풀 말고 다른 거 먹진 않을 거 아니냐, 그지? 당근. 아니 그러니까 그 풀 종류잖아. 소리야. 자,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 그러면 얘가 먹이가 많아지니까 스라손이 양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그럼 먹는 애가 많아지니까 토끼가 많이 잡아먹혀서 수가 줄어들지. 토끼가 줄어드니까 얘 먹을 게 없어서 또 줄어들지. 뭐야? 그럼 먹는 애가 또 없으니까 토끼가 또 늘어나겠지. 눈신토끼 늘어나니까 또 스라손이 또 늘어나겠지.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파도처럼 이렇게 계속 증가 감소가 일어나는 거야. 약 10년 정도를 주기로 이 눈신토끼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해.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을 때에서 적었다가 다시 많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그걸 주기라고 불러. 그러면 이게 약간 어떻게 돼? 요로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지, 서로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피식과 포식에 의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피식, 포식. 피식이 먹다, 피식이 먹힌다, 포식이 먹다. 자, 넘어가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이건 뭐냐면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텃세. 사람도 텃세 부리지. 예를 들어서 막 다른 데서 전학을 온 친구가 있으면 괜히 남자애들 가갖고, 야, 너 거기서 뭐 했냐? 시비 걸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니야. 깝치지 마. 막 이러고. 텃세. 그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떡볶이 거리가 이렇게 있어. 새로운 떡볶이집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아, 우리 집이 원조. 저 집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 텃세. 다른 개체들이 우리 집단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어. 막 가서 왕따 시키고 뭐 시비 걸고 때리고 막 이런 것들. 얼룩말 이런 거, 이런 애들. 그러니까 텃세라는 게 뭔지만 알면 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돼? 야, 저 짜져 이런 거. 짜죠. 그래서 개체를 어떻게 한다? 왜? 못 들어오게 막는 이유가 뭐요? 왜? 우리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너무 우리 집단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먹이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텃세. 두 번째, 순위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여러분들을 등급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짜증. 너는 1등급, 너는 3등급, 너는 뭐야? 등급이 없네? 뭐한 놈이야? 그지? 에이씨. 야, 6등급 이하는 등급을 얘기하면 창피해. 그냥 6등급 이하는 그냥 6등급이 아니고 5등급 이하는 그냥 등급 얘기 안 하는 게 맞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그래도 1, 2, 3등급 안에서 이렇게 좀 놀아야지. 실수하면 좀 이번에 좀 아쉽지만 3등급 해야 돼 이런 거고. 원래는 1, 2등급 안에서 이렇게 놀아야지. 자, 그게 순위제요. 누굴 봤을 때 쟤는 1등급이니까 걔 밑에 가서는 수구리.
얘는 7등급이니까 뭐야 이 병신아 이런 거. 이 순위제. 다른 말로 우리가 서열제라고 불러. 그래서 힘. 보통 이제 얘들은 힘의 싸움을 해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거지. 생물체들은. 걔들은 뭐 동물들이 뭐 등급을 나누진 않을 거 아니야. 뭐 한우 2+ 이런 식으로 나누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야 나는 1등급 2+ 될 거야.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애들. 그래서 서열을 정해. 그래서 먹이를 먹는 순서.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짝짓기 순서도 이 서열에 의해서 결정짓는 경우도 있어. 원숭이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원숭이 같은 애들이 짝짓기 순서를 보통 이제 이걸 순위로 정해. 그리고 원숭이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애기 원숭이 내가 그런 영상을 봤어. 애기 원숭이가 무슨 모이를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갔잖아. 서열이 높은 애가 그 애기 원숭이를 때려. 진짜 때려. 예. 막 찌더라고. 무슨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애기 원숭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애기 원숭이가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런. 자 이게 순위제. 세 번째는요 리더제. 순위제하고는 조금 달라. 한 명의 리더를 설정해놓고 나머지는 평등해. 순위제는 1, 2, 3, 4 다 순위가 있었다면 리더제는 리더만 있는 거지. 마치 니네 학교에 가면 반장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학생이잖아. 물론 반장도 학생이긴 하지만 반장 빼고는 다 똑같잖아. 그냥 그런 것들. 그래서 보통 철새 같은 애들이 이런 리더제. 앞서가는 애가 리더요. 그렇지.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게 리더요. 근데 보통은 이 리더를 왜냐면 얘들이 철새들이 장거리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바꾸기도 해. 왜냐면 앞에 가는 애는 진짜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하거든. 이게 바람을 맞아야 돼. 그것도 있고 뭐 하여튼 신경 쓸 게 많잖아. 리더제. 그다음 네 번째는 사회생활. 왜 그래? 징그러워. 뭐가 징그러워? 우리가 거울 봤어? 자, 사회생활은 뭐야? 사회생활. 나눠서 하는 거.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사회에 나가서 회사를 가면 자기가 맡은 일들이 정해져 있잖아. 얘들도 마찬가지요. 개미 맡은 일 정해져 있어. 집 지키는 개미, 집 짓는 개미, 먹이 갖고 오는 개미, 또는 뭐 알만 낳는 개미, 알 키우는 개미, 뭐 이런 것들. 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개체군 안에서 자기들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 가족생활. 얘들은 보통 상위 포식자에 있는 애들이 가족생활을 해. 우리 사람도 사회생활 하잖아요. 아니 가족생활 하잖아. 집에 가면 가족생활 하지. 이건 뭐냐면 상위 포식자에 있으면 굳이 집단을 크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왜? 공격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뭉쳐 다녀봤자 먹이만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 사파리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 있냐. 이쪽 돌멩이 위에 숫사자 한 마리 낮잠 쳐자고 있고 밑에서 암사자가 애기들이랑 놀고 있고 또 조금 갔더니 저쪽에 또 다른 가족이 또 숫사자가 또 자빠져 자고 있고. 왜? 원래 숫사자의 역할은 먹이를 물어오는 게 역할인데 맨날 주잖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새끼는 잠만 자는 거요. 맨날 큰 돌멩이 위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엎어져서 자고 있잖아. 사파리 가면 맨날 자, 그지? 그게 가족이야, 걔들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왜 이쪽 무리 저쪽 무리가 나눠져 있는 이유들은 뭐야? 가족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동물이 이 지금 상호작용을 지금 5개를 얘기했잖아. 텃세, 그 다음에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그치? 어떤 동물들은 다 속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물들은 한두 개만 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먼저 하고 나머지 이어서 군집 나갈게.